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여성이랍니다. 지금부터 저의 파란만장한 결혼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재혼까지 겪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지요. 첫 번째 시댁은 상당히 봉건적인 집안이었어요.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것조차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출가 외이니 웬 친정 나들이라더냐? 이번 명절에는 친정은 그만두고 여기 와서 손님 치레해야 한다. 올 사람이 많아. 어머니, 딸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이에요. 어떻게 명절에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와요? 저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손님 치레는 어머님께서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생각도 각별하셨고 따라서 아들 손주에 대한 집착도 컸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저는 딸 둘을 내리 얻었어요. 제 눈에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보물이었지만 연세 많이 드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저를 엄청 구박하셨어요. 네 남편이 외아들이다. 아들을 못 낳으면 우리 집대는 끊어지는 거야. 근처 절에라도 다니면서 불공을 들이잡구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셋째를 갖도록 노력 많이 하거라. 어머니, 딸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요. 요즘 들어 대가 끊어진다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딸 둘만 곱게 키워서 좋은 자리에 시집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자식의 성별을 결정하는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또 낳아봤자 또 딸일 가능성도 많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딸만 낳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저를 구박했답니다. 이거야 원.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음식 맛은 이게 뭐냐? 음식 맛이 어때서요, 어머니? 애들 아빠는 잘만 먹던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놈의 딸 타령, 청소 상태를 탓하며 또 딸밖에 못 낳은 주제에 뭐 어쩌고.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살림도 엉망이구나. 이 바닥 청소꼴이 이게 뭐냐? 너 우리 아들 먼지 먹여서 출근시키냐? 정말이지 우리 첫 시어머니는 못 말리는 분이었답니다. 이런 일뿐이었다면 제가 굳이 이혼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아빠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놈이라는 작자가 또 엉뚱한 짓을 벌이고 다녔답니다. 그것도 거의 조카 정도에 해당하는 어린 여자애를 건드린 것이었어요. 이 어린 것을 건드려? 아내 가만두지 않을 테니 위자료 제대로 물을 생각들 하라고. 저기 들어가셔서 조용한 말씀으로 하시지요. 제가 생각이 다 있어서 그래요. 어서 들어오시죠.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글쎄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나 봐요. 시어머니의 눈치가 그때 이상했답니다. 은근히 제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놈의 아들 욕심 때문이었겠죠. 실제로 제가 들은 소리가 있다니까요. 저 젊은 애가 가졌다는 애 말이다.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구별 안 되는 때냐? 아들이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이, 엄마는 참 아직 안 돼요. 저도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이혼 협의 안 해주면 죽어도 이혼이 안 된대요. 상간녀가 아이를 가졌다니 새 며느리를 보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상간녀의 부모가 우리 집 앞에 죽치고 며칠을 물러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상간녀의 부모 역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건가 봐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며느리를 어떻게든 내보낼 테니 우리 집에 시집 보낼 생각을 하라고 회유했었죠.
하지만 그 부모는 돈에만 욕심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소송을 하겠다는 둥, 강간죄로 집어넣겠다는 둥, 돈 뜯어갈 궁리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직장에까지 다 불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액수를 거의 다 지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상간녀가 둘이 합의하에 벌인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고집을 부렸다는군요. 그런데 아들이 바람을 피워 생긴 아이 때문에 조강지쳐 며느리를 내보낼 생각을 하다니요. 이 집안에 정남이가 있는 대로 떨어진 저는 칼같이 이혼 준비를 돌입했어요. 그리고 그런 망종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었기에 제가 데리고 나왔고요. 아버지라는 놈이 아이들 욕심을 부리지 않더군요. 내가 데려가니 네가 데려가니 싸움이 벌어진다지만 제 경우에는 아이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었죠.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니까 양육비는 당신이 부담해. 애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것쯤은 잘 알겠지? 그런데 남편은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거였죠. 뒤져서 있으면 가져가라고. 나 그런 돈 없어. 알아서 키우겠다고 데리고 나간 애들 아니야? 당신이 자신이 있었으니 그렇게 한 거겠지. 자기가 알아서 데리고 나가놓고 나더러 양육비를 왜 내래? 웃기는 여자 잡으겠네. 이게 도대체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코 조용조용하거나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정입하였답니다. 선생이건 친구들이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못 보는 성격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모든 방법을 동원했답니다. 내가 말했잖아. 배째서 장기라도 가져다 팔려면 그렇게 하라니까. 없는 돈을 어디서 내놓으라는 거야. 배째라고. 배째! 순순히 내놓지 않겠단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사귀던 그 어린 여자한테 쓸 돈은 있고 애들 양육비 줄 돈은 없다고?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저는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했어요. 이행명령 10장을 보내보라고. 내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는지. 지가 알아서 데리고 나가놓고서는 왜 나더러 양육비를 내라는 거야? 당신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니 알아서 하라고. 애는 나 혼자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같은 인간 말종한테 내가 애들을 맡길 줄 알았어? 애들에 대해 별로 미련도 없는 것 같더구만. 그래, 그럼 알아서 해볼 테니까 다음 일 한번 당해봐.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 다 동원해 줄 테니까. 저는 감치 제도를 이용해서 남편을 유치장에 넣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확실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남편의 급여를 압류해버렸죠. 그 양육비라는 게 얼마나 된다고 월급까지 뺏어가고 지랄이냐 지랄이? 아들도 못 낳는 걸 며느리라고 걷어줬더니 아주 끝간데가 없구나. 노인년, 이렇게 해놓고 네가 무사할 것 같으냐? 네, 저 무사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나요? 아주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전 걸리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들 양육비 나 몰라라 하는 인간한테 앞으로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예요. 이쯤 되니까 남편이 약간은 깨갱하더군요. 월급 압류라도 풀어줘. 생활이 돼야 양육비건 뭐건 줄 거 아니냐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압류를 풀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월급에서 꼬박같이 받아갈 테니까 생활비를 따로 벌든 어쩌든 마음대로 해봐. 그 생활비 또 내가 압류해 갈 테니까. 애가 둘이고
아버지 감당해야 되는 돈이 얼만지 내가 10원 한 푼 손에 안 보고 다 받아갈 거야. 그깟 딸년들 양육비로 내 아들을 털어가? 내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각오해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어 대더군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대들었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서 남편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어 주었어요. 이렇게 패악질을 부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봤지. 이거야 여자라고 어디 여자다운 데가 있어야 말이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딴 여자 본 것만 억울한 모양인데 말이지. 나 아니라 다른 놈이라도 당신 같은 여자 안 데리고 살아. 다음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꽃병의 물까지 남편의 얼굴에 끼얹어 주었어요. 꽃과 물을 한꺼번에 뒤집어 쓴 남편 놈 꼬라지가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 말 맞다나 폐악질이 어디 보통이었어야 말이지. 그 딸년들 양육비 줄 돈으로 우리 아들 새 장가 드릴 테니까 너 인연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아들 새 장가 드릴 돈 한 푼도 남김없이 아이들 양육비로 받아줄 테니까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모자 사이가 한치도 차이가 안 나세요? 툭 하면 딸년들이라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 딸년들 보란 듯이 키우는데 저 혼자 비용 안 써요. 그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저 인간한테 최소한의 의무라도 깨달으라고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집안 자손이에요. 애들 양육비로 새 장가를 드린다고요? 그 돈에 대해선 제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것 같으세요? 웃기지들 마시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돈 단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내놓을 각오 하시죠. 시어머니가 말이 막히자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더군요. 저 역시 앉이고 물건을 내던져 공격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전 남편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양육비를 받아냈답니다. 이혼 후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쑥쑥 자라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를 악물었답니다. 이혼 전에도 전시모가 거의 매일 전화로든 직접 보든 아들 타령을 하며 저를 트집 잡았지만 사실 저는 주변에서 악바리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이 딴짓을 하고 다니고 전시모는 극성스러웠어도 육아면 육아, 일이면 일, 부족함 없이 해냈었답니다. 그렇게 잠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애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6년이 지났답니다. 저의 악바리 기질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의외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얘, 너 여전히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니? 이제는 팔자 고칠 생각도 좀 해봐야지. 팔자를 고쳐? 아서라 얘. 호박 줄기 아무리 잡아당겨봐라. 호박이 따라 올라오지 참외 안 올라와. 호박 줄기 당겨서 참외 보려고? 애시당초 팔자가 이런 년이라 팔자 고쳐봤자 마찬가지일 거라니까. 아냐 얘. 팔자가 어딨니?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지. 다름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말이야. 거기다가 동변상련이라고 전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너도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한 거니까 누구보다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잖아. 친구가 하는 말인즉슨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친구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픽 웃음이 나더라고요. 재혼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의 제의를 거절했지요. 하지만 친구가 하도 집요하기 권하기에 결국은 그저 만나나 보자 하고 자리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친구분인 인경 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함이 혜영 씨라고 하셨던가요? 말투부터가 부드럽고 예의 바른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재혼에 대해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던지 아니면 여자를 많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제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채로 첫 만남이 끝난 후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죠. 얘 혜영아, 그 사람이 너 또 만나고 싶어 해. 그냥 부담 없이 만나봐라. 지금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친구에게서 이런 전화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남자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았답니다. 혜영 씨 사시는 동네에 유명한 중국 요리집이 있더군요. 듣자 하니 딸 둘을 키우고 계신다던데 아이들이 중국 요리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제가 아이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저 엄마 아는 아저씨로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는 고사했지만 그 사람은 꼭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고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후에 중국 요리집에서 그 사람을 만났죠. 많이들 먹어라. 아저씨 처음 만나는 거지? 아저씨 엄마 친구야.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이들이 먹는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입가에 뭐가 묻으면 손수 닦아주기도 하고 음식을 직접 덜어주기도 하는 등 엄마인 저보다도 세심했답니다. 아이들도 집에 오더니 그 아저씨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참 자상했답니다. 혜영씨, 저 김지용이에요. 운동 나왔는데 하루에 1시간씩 걷거든요. 사실 걷는 동안 많이 지루합니다. 시간 되시면 저하고 통화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친절함에 끌렸던 모양인지 그 사람이 걷는 1시간 내내 통화하면서 지루한 것을 몰랐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얘기가 지겹지 않았어요. 제가 몰랐던 세상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이렇게 그 남자는 제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하더군요. 보통 운동을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그 1시간씩이나 되는 통화가 어느새 제 일상의 즐거운 순간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 때만 되면 거의 일정한 시간에 전화해주는 사람,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보통 저녁 9시경이었는데 그 시간까지 일과를 마치려고 서두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스스로 깜짝 놀라기까지 했답니다. 장혜영 씨 댁이죠? 꽃 배달 왔습니다. 김지용 씨가 보내셨어요. 꽃다발 일하기에는 너무 큰 화한 수준의 꽃이었어요. 택배원이 직접 실내에 들여다주고 갔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선물 공세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해도 어디 아프냐, 많이 좀 먹어라 등등 마치 아버지가 딸을 챙기듯 그 사람은 제게 세심했답니다. 그런 그 사람의 세심함에 끌려서 점점 저는 그 사람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이런 사귐 끝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아이들도 새 아빠를 잘 따랐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서름을 이 사람에게서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운영하는 캠핑용품 가게가 무척 어려운 상태에 처했지요. 거의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태에 직면했답니다. 여보, 이거 탈모에 좋은 약이래. 그리고 당신 요즘 괜히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잖아. 스트레스 때문이래. 어서 마셔. 가게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은 원형 탈모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끔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들러서 약을 지어오기도 했죠. 그리고 어쨌든 가게를 살리는 것이 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꽁꽁 저축해 두었던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가게를 살리기 위해 내놓았답니다. 이 정도 돈이라면 가게가 한숨통 트이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가게가 살아나질 못하네. 당신 돈까지 끌어다 넣었는데도 이러니 어떡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우리 생활비도 나오질 않을 지경이야.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제가 지출해야 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게는 회생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 말이야. 나 돈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지난번 거 가지고도 역부족이었고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간 세상 경험을 이리저리 많이 한 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대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기에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가게 운영 나하고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어? 나도 사회 경험 많은 사람이라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이 말에 의외로 남편이 화를 벌컥 내더군요. 뭐? 가게 일에 간섭을 하겠다고? 당신 지금 날 못 믿겠다는 거야, 뭐야? 당신 지금 한 말,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가게에 간섭할 생각 말라고. 왜 화는 내고 그래? 간섭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가게가 어려운데 내가 집에만 있는 데서 말이 되겠어?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우선 자금 흐름부터 우리 면밀하게 검토해보기로 하자. 뭐? 자금 흐름에까지 개입을 하겠다? 당신 정말로 나를 못 믿고 있구만. 내가 어디다 빼돌리기라도 했을까봐 이러는 거야, 뭐야? 남편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니까 저는 가게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특히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금이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내가 좀 볼게. 문제가 생겼으면 같이 해결을 해야지. 당신 이러는 거 나를 못 믿고 이러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야? 당신이 가게에 투자한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 돈 안 떼어 먹어. 지금 어려운 일만 지나면 다 돌려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운영 상태하고 자금 문제에 따라서 더 투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금 상태 한번 보자는 거잖아. 글쎄,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왜 결혼했냐고. 가게 자금 문제는 운영자인 나 혼자서 알면 되는 문제야. 간섭하지 말라고. 남편이 하도 가게 일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기에 어느 날 하루 나를 잡아서 제가 직접 남편 가게에 나가보았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의 흐름을 지켜본 결과 남편의 가게 매출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남편의 걱정이나 죽는 소리와는 달리 가게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더 지켜보았지만 제 결론은 같았답니다. 당신 말이야. 통장 한번 줘봐.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어. 이 여자가 이제 아주 나를 대놓고 의심하는구만. 집에서 한가하니까 의부증에 걸린 거야, 뭐야? 뭐? 통장을 보여달라고? 절대 못 보여줘. 이거 도대체 무슨 주제넘는 참견이야? 이 사람이 결혼 전에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전화를 하면서 나와 애들을 세심하게 챙기던 그 사람이 맞나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남편의 말투는 너무나 냉랭했답니다. 저 역시 차가운 이성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말이지. 통장 내 앞에서 열어 보여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가게에 계속 돈을 묶어놓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투자한 자금 회수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우선 이렇게 부드럽게 남편을 설득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화만 내고 집에서 휑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면서도 통장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저도 마냥 부드럽게만 나가지는 않았어요.
사업장부 공개 안 하면 더 이상 돈 못 빌려줘. 그리고 이미 빌려준 돈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어서 공개해. 이건 최후 통첩이야. 제 성격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 같은 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도대체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를 곳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우리 집을 위해서도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진짜 이 여자 때문에 짜증나네. 돈 누가 떼어먹겠대? 돌려준다고 말했잖아. 여편네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될 일도 안 되지. 정말 짜증나서 나 집에 들어오기도 싫다고. 그러면서도 남편은 결코 통장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통장을 공개하지 않으면 딱 3개월만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점점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통장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한 해 못 한 해 싸움이 생긴 이후 우리는 서로 각방을 쓰게 되었고 냉랭한 기류가 집안에 흘렀답니다.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차가워졌다고는 하지만 시댁에 대한 도리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통장 문제로 대판 싸우고 딱 한 달 뒤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내키진 않았지만 시댁으로 갔답니다. 가보니 이미 많은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은 2남 1녀의 둘째였죠. 위로 아주버님 한 분, 아래로 시누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제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죠. 형님은 부침성도 좋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다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복이다 생각했죠. 어머님의 생신을 맞아 시어머니, 저, 형님, 아가씨가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천천히 일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참, 시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뵈었답니다. 남편과의 사이 때문에 마음이 영 찜찜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했죠. 가게 일이 힘들다면서 어떻게 좀 잘 해결되고 있는 거냐? 지금은 힘들지만 곧 풀릴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동서,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요즘 좀 가슴이 짓눌리고 기분이 가라앉아서요, 형님. 그냥 간단하게 치료받고 있어요. 말은 밝게 하고 있었지만 결혼 전과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저는 속앓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도 가슴이 짓눌리고 숨쉬기도 힘이 들어서 한의원에 찾아갔고 거기서 초기 우울증이라는 진단도 받았고요. 한의원에서 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같이 받았어요. 병원에 가보고 저는 정말 놀랍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형님에게 대충의 증세를 말했죠. 아유, 동서도 그 증세구나. 내 친구들도 남편 때문에 속 썩어서 많이들 치료받더라.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서방님 전처되는 사람도 서방님이 그 여자하고 일이 있을 때 심하게 짓눌려서. 그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둘째가 어떤 여자하고 무슨 일이 있어? 입 다물지 못하겠니? 순간 제 뇌리 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형님이 우울증까지 말하고 우웁하면서 입을 다무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대노하면서 형님의 입을 막았고요. 당연히 내용을 짐작할 만했고 딱 한 가지 내용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더군요. 그러지 않아도 통장을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남편에게 화가 나 있던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혼 사유를 숨기고 재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 사람이 다 절 속였다는 거예요? 전처가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람났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했고요. 제 말이 틀린가요? 속이기는 무슨.
큰애가 자기 친구이라고 헷갈린 게지. 큰애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니요. 형님이 이 중에서 제일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말 나온 김에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알아낼 테니까 쓸데없는 노력하게 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형님이 친구 얘기를 제 남편의 얘기로 착각하고 말을 꺼냈다는 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형님더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우물우물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이제 제가 붙잡고 따져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남편이요. 분명히 전 부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이 바람 피운 거네? 그치? 날 아주 감쪽같이 속였네. 가게 직원들은 아마 그 사정 대충 알고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게에 나오는 걸 싫어했던 거고. 간섭하지 말라고 방방 뜨면서 말이야. 그리고 형님을 다그쳐서 그 사실이 정말이며 그래서 전처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얘가 어디서 생사람을 잡어? 내 아들 그런 아이 아니다. 분명히 이 전 며느리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놈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게야. 그래서 가차없이 이혼해줬고. 그랬다니까.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거라고. 형수님이 뭘 착각하고 말 실수한 거라니까. 이쯤 왔으니까 나한테 사실을 털어놓으시지? 언제 탄로나도 탄로날 일로 나를 속여? 그러고도 내 돈 가져다가 가게에서 쓰면서도 계속 이혼 사유에 대해서 날 속였단 말이지? 아, 여보. 형수님 말 믿지 마. 사실 우울증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형수님이 앓고 계시는 병이라고. 그것도 아주 오래됐고 말이야.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를 오해하면 안 되지. 오해하지 말라고. 뭐라고? 형님이 정신병자라고? 내가 보기엔 당신이랑 어머니 그리고 형님 중에 형님이 제일 멀쩡해. 난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당신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는 게 더 분통 터지고 화가 나. 다음 순간 저는 녹두전을 부치려고 만들어 놓았던 반죽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반죽이 어찌나 찰지게 달라붙었는지 그대로 후라이팬에 붙여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이렇게 열이 있는 대로 받은 채로 저는 시어머니 생신을 대강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형님이 제게 찾아오셨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의심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나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먼저 동서가 서방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어. 내 손으로 병원에 데려다 준 일도 있었다니까. 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말실수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나 어머님이 동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폭로한 거야. 동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기에 말이야. 그러니까 제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뜻이죠, 형님. 제가 벌써 가게에 투자한 돈이 꽤 돼요. 통장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제가 모르는 사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더군요. 문제는 말이지, 동서. 아직 서방님하고 어머니가 그 전처하고 연락을 하는 것 같다는 거야. 내가 어머니하고 그 여자가 연락하는 듯한 통화를 여러 번 들었다니까. 시집 인간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하도 소곤거려서 내가 알아내기엔 한계가 있더라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붙여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동서 가진 것 다 뜯기고 말지도 몰라. 동서 어렵게 번 돈이라고 들었어. 분명히 이 사람들 동서 이용하고 있다니까. 동서, 나도 지금 이혼 준비 중이야. 이런 집구석에서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고 그 바람이라는 것도 내력인가 봐. 시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엄청 바람 피우셨다나 봐.
그렇게 시아버지 바람 때문에 속을 썩은 시어머니가 아들 바람에 그렇게 관대하다는 건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 형님 말씀이 맞아요. 가게 일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려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요. 통장 공개하랬더니 방방 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대판 싸웠어요. 도대체 가게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저한테 말해주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이 어딘가 제가 알아서는 안 될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형님의 조리 있는 말씀이 뇌리에 쏙쏙 들어와 박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형님이 저는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남편이 전처하고 계속해서 연락은 한다. 둘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어요.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 때문에도 가끔 연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도 없는데 자주 연락하면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관습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대놓고 전처에 대해 물어볼 생각도 했지만 그만 접었답니다. 분명히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할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전 결혼과 전처에 대한 사연을 직접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이를 알아봐줄 흥신소를 찾고 가게에도 부지런히 나가보는 등 제가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갔어요. 흥신소 사람들에 의하면 남편의 가게는 준수하게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흥신소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랍만 했답니다. 남편분 전처 되시는 분 말씀입니다.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남편분 전처, 그분이 바로 남편분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분명히 그 가게의 직원이에요. 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어떻게 한쪽이 바람이 나서 그만둔 결혼인데 마누라가 여태까지 그 가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흥신소 직원이 제게 사진이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 아주 다정하게 스킨십도 하고 있는 남편과 남편의 전처의 사진이 그대로 찍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직원은 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남편의 전처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미친 것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보다 자세한 일을 알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형님과 나눈 대화가 새록새록 다시 생각났어요. 결국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저와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까지 했는데 가게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금이 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시집의 의도가 머릿속에 서서히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참, 이놈의 팔자, 어떻게 두 번째 결혼까지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한 넝쿨에 호박이라고 친구한테 제가 한 말이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나기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답니다. 흥신소에 계속 일을 맡겨두었으니 남편과 시집, 그리고 전처와의 관계가 이제 곧 백일하에 드러나겠죠. 빨리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거듭했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처의 재혼남이었죠. 흥신소의 도움으로 전처의 재혼남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되는 사람입니다. 구승희 씨 남편 되시는 분이시죠? 성함은 노성철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지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제게 전화를 주셨는지요? 그리고 저와 집사람의 이름까지 다 아시는 걸 보면 사람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도 대략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라서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드릴 말씀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도 죄송하고요.
만남의 장소에 나타난 전처의 재혼남은 누가 보기에도 여자를 잘 모르는 순진남 스타일이었어요. 말하자면 교묘한 사람들의 호구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흥신소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초혼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사람한테 마누라 되는 사람의 불륜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듣자 하니 부인은 재혼이시고 노성철님은 초혼이시라던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구승희 씨의 불륜을 증명하는 사진이 있어요. 보여드리기 못하지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에 보이는 남자가 부인의 첫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첫 남편과 여태까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사진에는 둘이 다정하게 뽀뽀도 하고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재혼남은 이 사진을 보고 오열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승희는 조심하고 얌전한 여자였어요. 그런 면에 반해서 결혼했던 건데 저는 아무리 사진이라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가 없는 건요. 분명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사별했다고 말입니다. 사별 아닙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저와 재혼한 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부인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어요. 부인이 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혹시 큰 돈을 요구하지는 않던가요? 이 사람들 서로 짜고 재혼한 상대방에게 돈 뜯어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요. 제가 받는 월급은 그 여자한테 다 주고 있어요. 우리 집 경제권은 다 그 여자한테 있는 거죠. 게다가 그 여자의 어머니, 제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큰 돈도 여러 번 만들어줬고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혼남은 여전히 자기 아내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심정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 역시 남편이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큰 돈도 여러 번 줬어요. 하지만 가게 사정은 절대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이 언젠가 재결합을 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양쪽에서 뜯을 만큼 뜯어서 꽁꽁 숨겨뒀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재혼남 역시 저처럼 큰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둘이서 각자 재혼을 한 다음 상대방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그 전처의 재혼남은 증거를 모아서 각자 이혼을 하는데 합의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던 중이었고 남편과는 한 집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남남처럼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누가 다쳤다고? 왜? 얼마나 다친 거야? 전화야 늘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전화에 남편의 안색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전처의 여동생이 남편한테 연락을 한 것이었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며 어디론가 달려나가더군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저도 제 차를 몰아 급히 남편을 따라갔답니다. 남편이 간 곳은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주차 후 남편을 놓쳐 병원에선 한참을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바로 찾을 수 있었죠. 승희야! 승희야! 어떻게 된 거야? 승희야! 남편은 수술실 앞에서 오열하며 쓰러져 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그곳에 있는 경찰과 수술 들어간 사람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전처의 식구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쓰러져 오열하고 있더군요. 진정하시고요. 일단 환자분이 심각한 뇌 손상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대체 어떤 놈이 어떤 새끼가 이런 짓을 한 건데요? 네?
남편 되시는 분에게 맞아서 계단에서 구르셨습니다. 그분과 큰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은 일단 중상해죄로 저희가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데요? 심각한 뇌 손상이라뇨. 지금 상태로는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주 중대한 뇌 손상입니다. 아마 깨어난다고 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군요. 선생님, 어떻게든 손을 좀 써봐 주십시오. 이 사람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울며 불며 의사에게 매달리더군요. 그러니까 뭔가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전처의 재혼남이 이 여자를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여자를 보면서 기분이 착잡했답니다. 그리고 중상해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그 재혼남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저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그 재혼남을 찾아가 보았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하고 같이 차분히 증거 모아서 뜯긴 돈도 찾고 이혼 진행시키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태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참고 차분히 일을 진행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을 터뜨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일을 다 그르쳤어요.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은 이용만 당한 것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처벌은 무엇이 됐던 달게 받겠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제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답니다. 선처의 여지는 있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혼남의 변호사를 찾아 나섰죠. 지금 누워 계시는 피해자의 부인께서 모든 것이 들통난 것을 아시고는 막말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냥 이혼하자는 둥, 돈 아니면 니까지 거랑 왜 살겠냐는 둥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피의자께서 이성을 잃으셨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런 내용을 피의자분께서 다 녹음해 놓으셨더군요. 이게 재판할 때 유리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 상태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중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여보자는 것이죠. 부인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명확하기 때문에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지금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 그 여자가 애정도 없이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그분과 결혼한 거예요. 제가 불륜의 증거를 들고 찾아갔을 때도 부인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됐다는 건 큰 비극이죠. 하지만 저 사람의 일생도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한 여자를 믿고 사랑했다는 게 죄라면 죄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많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재혼남이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마도 그 모습에 제 지금 상태가 겹쳐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사고가 저한테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었겠지요. 저라도 충분히 이성을 잃을 상황이니까요. 서방님이 사고 이후에 아주 그 병원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더구만. 집에도 안 들어갔지? 네, 사고 이후에는 그림자도 얼씬 안 해요. 이런 정도의 애정이라면 도대체 돈이 무엇이기에 각자 이혼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다른 배우자와 사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까지 그렇게도 돈에 집착했던 것인지 정말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 당연히 서방님하고 갈라서겠지? 네, 형님. 제가 모른다면 모를까.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제가 계속 살아요. 되도록 빨리 이혼 진행시키고 제가 가게에 넣은 돈 도로 뺄 거예요. 형님이 같은 식구였는데 이제 가족이 아니게 된다니 섭섭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 역시 형님에게 신세도 많이 졌고 가장 큰 정을 느낀 시집 식구였죠. 형님을 생각하니 부쩍 섭한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흥신소 직원이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남편 전처 되시는 분의 사고 소식 다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들 전달해 드리려고요. 바로 사고 직전까지 모은 자료들입니다. 흥신소 직원이 내민 봉투에는 여전히 남편과 전처의 애정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답니다. 가게에서의 적나라한 키스 장면, 일과 후에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 등 불륜의 증거는 넘치고 넘쳤어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에게 한 가지 더 궁금한 일을 물었죠. 다름 아닌 남편이 전처와 이혼한 게 남편이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다는 저희 형님의 그 말에 대해서 말인데요. 전처와 이토록 애틋한데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뇨? 그 여자에게서도 단지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건가요? 일단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전처 되시는 분과 이혼한 건 맞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을 그 여자분이 알고 이혼을 하셨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남편분은 2번의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에서인지 그 2번째 부인하고 남편분하고 계속 만난다고 하더군요. 이후까지는 저희도 파악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둘이 또 연애질 비슷한 걸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전처 2분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오신 거죠. 기가 차더군요. 도대체 남편이라는 작자의 끝이 어딘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흥신소에서 모아준 자료들을 남편 앞에 던지며 깨끗이 이혼하자고 했죠. 그렇게 전처를 사랑했으면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지 말았어야지. 도대체 피해자가 몇이야? 전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그 전처하고 재혼했던 순진한 남자는 중보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뭐고 또 당신은 뭐냐고. 그깟 돈이 뭐라고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피해자를 많이 만들어? 이게 다 두 사람의 욕심이 만든 일이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었어.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당신이라는 여자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야. 그게 잘못된 사랑이지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생각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둘이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정신은 딴 데 두고 재혼해서 상대방 이용하는 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야? 그럼 전처랑 살 때 만난 여자하고는 왜 계속 만났던 거야? 돈도 못 뜯어냈다면서. 참나, 잘도 뒷조사했네. 내가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말해야 하나? 이 개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너도 인간이야? 너 살려고 사람 이용하는데 아주 습관이 들어버렸구나. 말 하나 마나 돈 때문이었겠지. 쓰레기 같은 인간. 남편의 말은 들을수록 가관이었어요. 이런 남자 정말로 한순간도 더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법적으로 대응할 점이 있다면 정확히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니 후회는 없겠네. 하지만 또 그렇게나 돈을 사랑했다니 그건 아깝겠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결국 돈 때문에 식물인간을 만들었으니 평생 후회 속에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랄게. 그럼 이만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 남편과 깨끗이 갈라섰답니다. 제 2번째 결혼도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어요. 저는 다시 오직 2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갈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남자라면 이에서 신물이 날 지경이니까요. 흥신소를 통해서 듣자니 그 전처는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더군요. 재혼남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변호사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저 역시 재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재혼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